영감님 금고에 먼지 쌓인 돈 좀 꺼내 써야겠어. 봄 기운이 완연했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그런 날이었어요. 김포 변두리의 낡은 상가들이 늘어선 골목길. 그곳에는 볕이 잘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둑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 있었답니다.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간판들 사이로 유독 작은 글씨로 대박 금은방이라고 쓰인 간판 하나가 눈에 띄었죠. 간판마저 색이 바래 대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가게 주인 박철수 할아버지는 올해로 70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자란 듯 보였고 돋보기 너머로 보이는 눈은 늘 반쯤 감겨 있는 듯 했죠.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작은 세공 작업대 앞에 앉아 거의 미동도 없이 금붙이를 만지는 모습은 영락없이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무기력해 보이는 노인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낡은 세공 도구들을 다루는 손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정교했고 돋보기 너머 반쯤 감긴 듯한 눈은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불순물도 놓치지 않았죠. 그의 손에서 재탄생하는 금붙이들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마치 생명을 얻은 듯 영롱한 빛을 발했습니다. 손님이라곤 거의 없는 이 금은방이 그럭저럭 유지되는 것도 아름아름 찾아오는 단골들이 그의 손재주를 높이 샀기 때문이었어요. 그날도 박 노인은 여느 때처럼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꼼꼼하게 청소를 마치고 향이 옅은 차 한 잔을 마신 후였죠. 창밖 골목길로는 등교하는 아이들의 제잘거림과 출근을 서두르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박 노인은 잠시 작업하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찰나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평소의 무기력함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어떤 그리움 같은 것이 어렸어요. 젊은 시절 그는 이런 평범한 아침을 꿈꿀 수조차 없었죠. 그의 청춘은 이름 대신 암호명으로 불리고 햇살 대신 어둠 속에서 평범한 일상 대신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 속에서 흘러갔으니까요. 골드핑거. 한때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전설로 통하던 이름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장술과 침투 능력, 그리고 맨손으로도 단숨에 상대를 제압하는 무술 실력까지 그는 국가를 위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수많은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깊은 상처도 남았죠. 그림자로 살기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고 가족과도 연락을 끊어야 했죠. 무엇보다 그의 가슴에 가장 큰 흉터로 남은 것은 바로 지켜주지 못한 동료들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특히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되어 의욕 넘치던 젊은 후배 강민준. 박 노인이 직접 선발하고 훈련시켰으며 친동생처럼 아꼈던 그 후배가 자신의 바로 앞에서 적의 총탄에 쓰러져 가던 그 순간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생생한 악몽으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날은 비가 몹시 내리는 밤이었어요. 동남아시아의 한 분쟁 지역, 적의 핵심 정보를 빼내기 위한 위험천만한 작전이었죠. 박 노인은 팀장이었고 강민준 요원은 그의 바로 곁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적의 매복에 걸려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졌고 박 노인은 민준에게 엄폐를 지시하며 자신이 직접 적의 시선을 끌려 했습니다. 선배님, 위험합니다. 민준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에 쟁쟁했죠. 박 노인이 한순간 망설인 사이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이 민준의 가슴을 꿰뚫었어요. 쓰러지는 민준의 눈에는 놀라움과 원망, 그리고 아직 피어보지 못한 삶에 대한 미련이 가득했죠. 박 노인은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노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직은 그의 공로를 인정해 명예로운 은퇴를 제안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물어 모든 직위를 반납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마치 속죄하듯 그는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흘러 이곳 김포 변두리의 작은 금은방에 자리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금을 세공하며 어쩌면 부서지고 깨졌던 자신의 지난 삶 조각들을 맞추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고요한 오전 시간이 흐르고 점심때가 조금 지난 나른한 오후가 되었죠. 그때였어요. 가게 앞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낡은 오토바이 2대가 금은방 앞에 멈춰 섰어요. 헬멧도 쓰지 않은 딱 봐도 불량해 보이는 젊은이 3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들며 담배를 피워 물었죠. 그중 한 명은 길가에 세워진 옆가게 입간판을 발로 툭 차 넘어뜨리기까지 했어요. 박 노인은 작업대 너머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지만 이내 다시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이런 부류의 젊은이들은 이제 그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존재여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젊은이들의 시선은 이내 대박 금은방의 초라한 간판으로 향했습니다. 야, 여기 금은방이 있었네? 푹, 이름 한번 웃기다. 대박? 쪽박 아니냐? 어이 들어가서 구경이나 한번 할까? 영감탱이 심심할 텐데 말동무나 해드려야지. 그들은 서로 시시덕거리며 금은방 문을 향해 다가왔어요.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앞장서서 문을 거칠게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담배 연기와 함께 싸구려 향수 냄새가 가게 안으로 훅 밀려 들어왔죠. 영감님, 장사 잘 돼? 리더 격으로 보이는 염색한 머리에 문신이 언뜻 보이는 건달이 기름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진열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건들거렸습니다. 다른 2명도 가게 안을 제 집처럼 둘러보며 진열된 금부치들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봤죠. 와, 이거 진짜 금이냐? 촌스럽게 생겼네. 이딴 걸 누가 사간다고. 그들의 무례한 행동과 말투에도 박 노인은 여전히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공하던 손길이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을 뿐이죠. 어이 영감, 귀 먹었어? 우리가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해? 다른 건달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어요. 그제야 박 노인은 작업하던 손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돋보기 너머 반쯤 감겨있던 그의 눈이 완전히 떠졌죠.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깊고 차가운 마치 빙하 아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젊은 시절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날카로운 통찰력이 그 눈빛 속에 번뜩였습니다. 그는 눈앞의 건달들을 순식간에 분석했어요. 리더 격인 놈은 허세는 가득하지만 실속은 없고, 소리치는 놈은 다혈질의 겁이 많으며, 나머지 한 놈은 그저 따라다니는 부류라는 것을 단번에 파악했죠. 무슨 일로 왔나, 젊은이들. 박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실려 있었어요. 건달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기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다시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이제야 대답하시네. 우리가 돈이 좀 급해서 말이야. 영감님 금고에 먼지 쌓인 돈 좀 꺼내 써야겠어. 리더 격 건달이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슬쩍 허리춤으로 향하는 것을 박 노인은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도 값싼 접이식 칼이라도 숨기고 있겠죠. 박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생각보다 꼿꼿한 그의 자세에 건달들은 다시 한번 놀라는 눈치였어요. 여긴 금고랄 것도 없고 자네들이 쓸만한 돈도 없을 걸세. 영감님이 뭘 모르시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써야지. 건달이 비웃으며 카운터 쪽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안쪽에 놓인 작은 금두꺼비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어요. 저거라도 가져가야겠다. 이리 내놔. 그가 손을 뻗어 카운터 너머로 금두꺼비를 움켜쥐려는 찰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뻗어오는 건달의 손목. 박 노인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가 그 손목을 낚아챘어요. 마치 강철 집게로 움켜쥔 듯 건달은 손목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죠. 박 노인은 그대로 건달의 팔을 꺾어 당기며 몸을 회전시켰어요. 균형을 잃은 건달의 몸이 속절없이 카운터 위로 처박혔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진열장이 흔들렸죠. 이 영감탱이가. 옆에 있던 다른 건달이 놀라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 노인은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후였죠. 팔꿈치가 건달의 명치를 정확하고 깊숙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컥! 숨막히는 소리를 내며 건달은 눈이 뒤집힌 채 그대로 바닥에 무너졌어요. 거품을 무는 그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미친. 마지막 남은 건달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죠. 허리춤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싸구려 칼날이 번쩍이는가 싶었지만 그 칼이 위력을 발휘할 기회는 없었어요. 박 노인의 발이 그의 발목을 정확히 걷어찼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하는 건달의 턱을 향해 박 노인의 손바닥이 장렬했죠.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건달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3초,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건달 3명은 이제 가게 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죠. 한 놈은 카운터에 처박힌 채 신음하고, 한 놈은 거품을 물고 경련하고, 마지막 놈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 노인은 가쁜 숨 한 번 몰아쉬지 않았어요. 그는 카운터 아래 늘 같은 자리에 놓아두었던 질긴 포승줄을 꺼냈습니다. 현역 시절부터 손에 익었던 그 움직임은 여전히 능숙했죠. 그는 쓰러진 건달들을 마치 물건 다루듯 질질 끌어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문가적인 솜씨로 세 명을 하나로 꽁꽁 묶어버렸어요. 금목걸이를 탐내던 그들의 목과 팔에는 이제 번쩍이는 금줄 대신 차갑고 거친 포승줄이 감겨 있었죠. 참으로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광경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묶인 건달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조금 전 스쳐 지나갔던 슬픔의 그림자가 다시 그의 눈가에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닥에 비참하게 널브러진 젊은이들의 모습 위로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가던 후배 강민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죠. 민준아, 만약 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 아이들과 같은 길을 걷진 않았을 텐데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허망하게 쓰러져간 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노인의 심장을 저미는 듯했습니다. 왜 젊음은 이토록 어리석고 또 이토록 쉽게 부서지는 것일까요? 그는 무너진 세대의 잔해 위에서 홀로 살아남은 자신이 견뎌야 할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고 감상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는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애써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감추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는 조금 전 건달들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태연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경찰서죠? 여기는 대박 금은방인데요. 강도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젊은이 3명이 난동을 부리다가 네, 지금 제 앞에서 묶어두었고요. 와서 인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박 노인의 목소리는 방금 전 3명의 건장한 젊은이를 순식간에 제압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하고 담담하기 그지없었어요. 마치 가게에 떨어진 휴지 조각을 줍는 일상적인 용무를 처리하는 듯한 말투였죠. 전화를 받는 경찰관도 처음에는 노인의 장난 전화가 아닌가 의심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박 노인의 침착하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에 곧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을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박 노인은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행인 몇몇이 가게 앞을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죠. 가게 안바닥에는 조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날뛰던 젊은이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 신음하고 있었고요. 그 극명한 대조가 박 노인의 마음을 다시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덧없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건달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작업대로 돌아가 흩어진 도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은 여전히 침착하고 정교했지만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건 공포나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억눌러 왔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예고 없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일으키는 미세한 파문이었죠. 금을 다루는 그의 손끝은 아주 작은 떨림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기에 그는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부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요란한 소리와 함께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했던 골목길에 갑자기 경찰차가 들어서자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죠. 가게 문이 열리고 2명의 경찰관이 들어섰어요. 한 명은 아직 앳된 티가 나는 젊은 순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달고 다른 베테랑, 형사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명찰에는 김반장이라고 쓰여 있었죠. 젊은 순경은 가게 안 광경을 보고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험악한 인상의 건달 3명이 한 덩어리로 묶여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그 앞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노인 한 명이 태연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가 경찰학교에서 배운 어떤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았으니까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젊은 순경이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물었어요. 하지만 김 반장은 말없이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먼저 건달들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의식은 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그들을 묶은 포승줄의 매듭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군이나 특수기관에서 사용하는 풀기 어렵지만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지도 않는 전문적인 방식이었죠.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박 노인에게로 향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지만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빛. 김 반장은 수십 년간 범죄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촉이 강하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강도 미수입니다. 물건을 훔치려 하기에 제압했을 뿐입니다. 박 노인이 젊은 순경의 질문에 담담하게 대답했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영감탱이가 거짓말을... 컥! 카운터에 처박혔던 건달이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박 노인이 그를 흘끗 쳐다보자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를 삼키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 짧은 시선에 담긴 살기를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김 반장은 박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어르신 혼자서 이 3명을 전부 제압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과거에 군이나 경찰에 계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김 반장의 질문은 예리했죠. 그는 박 노인의 몸에 배어 있는 평범한 노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기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김 반장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어요. 수십 년 전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의 언저리에 있을 법한 인물. 그의 눈빛에서 박 노인은 어떤 동질감과 함께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편린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저것 배웠을 뿐입니다. 오래전 일이지요. 박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순간 깊은 슬픔과 체념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반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 노인에게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건달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명치를 맞은 녀석은 호흡 곤란을 호소했고 손목을 잡혔던 녀석은 비명을 질러댔죠.
턱을 맞은 녀석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요. 구급대원들도 상처를 살피며 혀를 내둘렀어요. 정확하게 급소만 노렸네 보통 솜씨가 아닌데 그들의 수군거림이 박 노인의 귀에도 들렸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들것에 실리거나 경찰관들에게 부축되어 가게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활보하던 바로 그 골목길에서 이제는 구경꾼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사라져갔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박 노인의 마음은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어요. 저 젊음들이 왜 저런 길을 택했을까? 그들을 막아주거나 다른 길로 이끌어줄 사람은 없었을까? 어쩌면 자신 또한 과거에 민준이를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기에 이런 비극을 맞이한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떠나고 구경꾼들도 하나둘 흩어지자 골목길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가게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과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죠. 젊은 순경은 조서를 꾸미기 위해 박 노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지만 박 노인은 필요한 최소한의 대답만 할 뿐이었습니다. 김 반장은 조용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박 노인을 관찰했어요. 그의 눈길은 박 노인이 세공하던 작업대 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금반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세공이었죠. 저런 정교한 작업을 하는 손으로 어떻게 그런 가공할 힘을 낼 수 있을까? 그는 박 노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존경심 비슷한 감정마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큰일 치르셨습니다. 혹시라도 보복 같은 것이 걱정되시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김 반장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박 노인이 다시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들이 돌아간 후 박 노인은 가게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철컥하는 잠금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는 잠시 문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감정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슬픔, 연민, 그리고 아주 약간의 통쾌함.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는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건달들이 쓰러지면서 어지럽힌 작은 진열대를 바로 세우고 바닥에 떨어진 금두꺼비를 주워 올렸습니다. 금두꺼비는 다행히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죠. 그는 마른 헝겊으로 금두꺼비 표면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자신의 마음을 닦아내듯 말이죠. 청소를 마치고 작업대 의자에 다시 앉은 박 노인은 아침에 마시다 남은 차를 따랐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차였지만 그는 천천히 음미하며 마셨어요. 창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고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골목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텅 빈 가게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그의 등 뒤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가 지금의 건달들보다 더 젊었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강민준 요원도 있었습니다. 박 노인의 시선이 그 사진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창밖의 어둠 속으로 향했어요. 오늘 밤도 그는 쉽게 잠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망령은 늘 이렇게 예고 없이 찾아와 그의 밤을 뒤흔들곤 했으니까요. 그는 조용히 일어나 가게에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모습은 더욱 외롭고 고독해 보였죠. 하지만 그 고독 속에는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강인한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이 완전한 어둠에 잠기자 바깥 골목길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통해 길게 스며들었어요. 박 노인은 그 어둠 속에서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혹은 자신만이 세상의 흐름에서 비껴난 듯한 기분이었죠. 깊은 숨을 내쉬자 오늘따라 유난히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가게 안쪽에 딸린 작은 쪽방으로 향했어요. 그곳이 그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죠. 방이라고 해봐야 낡은 싱크대와 작은 냉장고, 그리고 벽에 기대어 놓인 간이 침대가 전부인 아주 협소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전 세계의 허름한 안가를 전전했던 그에게는 이 정도도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어요. 저녁 식사는 늘 그랬듯 간단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끓여둔 밥과 김치, 그리고 단무지 몇 조각이 전부였죠. 그는 작은 상 위에 반찬을 놓고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입맛은 전혀 없었지만 살기 위해 먹는다는 심정이었죠. 밥알을 씹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오늘 있었던 일과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건달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총탄에 쓰러지던 민준이의 공허한 눈빛이 교차하며 그를 괴롭혔어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 작전에 민준이를 데려가지 말았어야 했어. 수백,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후회와 자책이 또다시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는 설거지조차 건너뛰고 낡은 라디오를 켰어요.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이 그나마 그의 마음을 잠시나마 진정시켜주는 듯 했죠. 그는 간이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오래되어 표지가 누렇게 바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의 생각은 다시 강민준에게로 향했죠. 처음 민준이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국정원 신임 요원 선발 면접장이었죠. 앳된 얼굴이었지만 정의감과 열정으로 반짝이던 그 눈빛. 박 노인은 한눈에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르치고 키워서 최고의 요원으로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을 정도였으니까요. 민준이는 박 노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혹독한 훈련 과정을 뛰어난 성적으로 수료했고 현장에 투입되어서도 남다른 기지와 용기를 보여주었죠. 무엇보다 그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잃지 않는 요원이었습니다. 차갑고 비정한 세계 속에서도 그는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약자를 보호하려 했어요. 박 노인은 그런 민준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순수함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민준이의 죽음은 단순한 동료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노인에게는
자신이 애써 키운 희망과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그의 죽음 앞에서 박 노인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나 국가 같은 거대 담론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길을 택했죠. 라디오에서는 어느덧 느리고 구슬픈 첼로 소나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여 박 노인은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일지도 몰랐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라디오 소리도 끊기고 방 안에는 다시 깊은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박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낯선 소리라도 들릴세라 귀를 쫑긋 세우게 되고 문은 제대로 잠갔는지 몇 번이나 일어나 확인했죠. 몸은 피곤했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욱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몸에 깊이 새겨진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박 노인은 동이특이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상념들을 떨쳐내려는 듯 찬물에 세수를 하고 다시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죠. 그리고는 어제와 똑같이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차를 끓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일상은 기계처럼 반복되었어요. 어쩌면 이 반복되는 일상이야말로 그가 혼돈스러운 세상과 자신의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방어막인지도 몰랐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골목길의 공기가 느껴졌어요. 평소 아침이면 활기찼던 골목이 오늘은 어쩐지 조용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흘끔흘끔 금은방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몇몇 상인들은 박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인사를 건네거나 황급히 시선을 피하기도 했고요. 어제 오후에 벌어졌던 소동은 하룻밤 사이에 골목 전체로 퍼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런 시선들에 애써 무심하려 했어요. 그는 다시 작업대 앞에 앉아 세공 도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손끝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죠. 그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옆 가게에서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 노인과 비슷한 연배의 최 씨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어제 건달들이 발로 차 넘어뜨렸던 입간판의 주인이기도 했죠. 어르신, 밤새 별일 없으셨어요? 최 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쌍화차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덕분에 아무 일 없었습니다. 박 노인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조금 누그러져 있었죠. 아이고, 어제 얼마나 놀랐는지 젊은 것들이 아주 겁도 없이 그래도 어르신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지 뭐예요. 저 이거 약소하지만 고마워서요. 할머니는 쌍화차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박 노인에 대한 경외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발 뻗고 자는 거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가게를 나섰어요. 박 노인은 할머니가 놓고 간 쌍화차 병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병에서는 아직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인간적인 온기였어요. 어쩌면 이 삭막한 세상도 아직은 살만한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전 내내 가게는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건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몇몇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어떤 사람들은 멀찍이서 가게 안을 훔쳐보기도 했죠. 박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선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어제 출동했던 김 반장이 다시 금은방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어르신,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김 반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조금 더 진지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어제 그 건달들 말입니다. 조사해 보니 상습적으로 동네 상인들을 괴롭혀온 놈들이더군요. 정가도 여러 개 있고요. 어르신께서 확실하게 제압해 주신 덕분에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김 반장이 박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표시였죠.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김 반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 반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어요. 사실 어르신 신원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기록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정말 대단한 분이셨더군요. 골드핑거 맞으십니까? 김 반장의 입에서 나온 그 이름. 수십 년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박 노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어요. 골드핑거. 그 이름이 김 반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박 노인의 세상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얼어붙고 소리마저 사라진 것처럼 오직 그 이름만이 가게 안을 무겁게 맴돌았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흡 하고 들이마셨어요. 수십 년 동안 단단한 갑옷처럼 그를 지켜주기도 혹은 감옥처럼 그를 가두기도 했던 그 이름. 애써 잊으려 했고 완벽히 묻었다고 생각했던 과거가 예고 없이 그의 멱살을 잡아챈 기분이었죠. 박 노인의 눈빛이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평생을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당혹감, 분노, 깊은 슬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피로감이 그의 얼굴 위로 뒤섞여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김 반장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마치 아주 오래전 자신이 신문하던 누군가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김 반장은 박 노인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했어요. 그는 다그치거나 몰아붙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는 이 노병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연민이 차오르고 있었죠.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경찰로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기록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료가 특수 처리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몇 가지 단서들을 조합해 보니 어르신께서 과거에 어떤 분이셨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삶을 사셨더군요. 김 반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죠. 어르신, 혹시 어제 일 때문에 과거의 일이 다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고 라인에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에는 어르신께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하신 것으로만 기재될 겁니다. 어르신의 과거까지 들춰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김 반장의 배려 깊은 말에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조금 전에 격한 동요는 가라앉아 있었죠. 그는 김 반장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 눈빛은 그가 현역 시절 만났던 수많은 관료나 정치인들의 것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계산이나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은 그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면서도 인간적인 예의를 지키려는 진솔한 눈빛이었죠. 박 노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침묵.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나는 더 이상 골드핑거가 아니다라는 항변과 하지만 골드핑거였던 과거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체념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김 반장은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캐묻는 것은 이 노병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그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건달 녀석들은 죄질이 아주 불량합니다. 상습적인 갈취가 많아요. 이번에는 어르신 덕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까지 확보했으니 한동안 사회와 격리될 겁니다. 동네 상인분들도 이제 한시름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김 반장의 말은 일종의 사이다 같은 결말을 확인시켜 주었죠. 악당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참 만에 박 노인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지만 평소의 차분함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받았는걸요. 김 반장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김 반장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김 반장이 떠난 후 가게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마치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작업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어요. 골드핑거. 그 이름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의 평온했던 일상에 커다란 돌을 던진 셈이었죠. 그는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상처도 모두 잊고 그저 평범한 늙은이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제의 사건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자신과 동료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민준. 사진 속의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요?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덧없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켜낸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얻은 명성보다 감당해야 할 상처가 더 깊었으니까요. 특히 민준이의 얼굴을 볼 때면 그는 여전히 숨이 막혀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골드핑거가 아니었다면,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민준이도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불행의 씨앗이 아니었을까 하는 죄책감마저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박노인은 이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작업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세공 도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는 듯 했죠. 복잡한 머릿속을 비워내고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해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바로 세공 작업에 모든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섬세한 금속을 다듬고 광을 내는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그는 잠시나마 과거의 무게를 잊을 수 있었어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가게 안으로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박노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골목길은 다시 평소의 한산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 담긴 호기심과 경외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두려움까지도.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대박 금은방 할아버지가 아니었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문단속을 했어요. 쪽방으로 돌아온 그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다시 낡은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앞에 가만히 섰어요. 그는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이 묵묵히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죠. 그래, 나는 골드핑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인정했어요. 더 이상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든 후회스럽든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박철수다. 이곳 김포 변두리에서 금은방을 하는 늙은이일 뿐이다. 그는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조용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 나설 것인가. 그의 앞에는 쉽지 않은 질문이 놓여 있었죠. 어둠이 깊어진 방 안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어젯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아주 희미하게나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하고 있는 듯했죠. 그의 고독한 밤은 오늘도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노인은 결국 저녁 식사를 건너뛰었어요. 김 반장의 방문 이후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무언가를 넘길 기분이 아니었죠. 가게 문은 일찌감치 닫았지만 그는 쪽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다시 가게 안으로 나왔습니다. 작업등 하나만 켜놓은 채 그는 어둠 속에 놓인 세공 도구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저 도구들은 수십 년 동안 그의 손때가 묻고 그의 역사가 새겨진
어쩌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존재일지도 몰랐습니다. 골드핑거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끝나야만 한다고 믿었는데,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죠. 김 반장의 배려가 고맙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을 누군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질까? 이 작은 금은방에서의 조용한 삶은 이제 끝난 것일까?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그는 잠시 바깥바람이라도 쐬기로 했습니다. 낡은 점퍼 하나를 걸치고 가게 뒷문으로 조용히 나섰죠. 때는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김포의 밤 공기는 아직 제법 쌀쌀했어요. 그는 옷깃을 여미며 익숙한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는 어두운 골목길은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죠.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걷다 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정리될까 싶었을 뿐이죠.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금은방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근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놀이기구 몇 개와 낡은 벤치 서너 개가 전부인 동네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공원 입구 쪽이 왠지 소란스러웠어요. 여자의 다급한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박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예민한 청각은 그 소리가 단순한 소란이 아님을 알려주었죠. 공원 입구 가로등 아래 젊은 여성 한 명이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행인 몇몇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우리 민수 못 봤어요?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엄마야, 우리 민수 어떡해? 여자는 거의 정신을 놓은 듯 보였어요. 박 노인은 직감적으로 아이를 잃어버린 상황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순간 망설였어요. 끼어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로 이미 충분히 많은 시선을 받았고 더 이상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은 그에게 너무나도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민준이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직업 때문에 평범한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외롭게 늙어가는 자신까지도요. 그는 조용히 발길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울부짖는 여자의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 절박함 속에는 그가 외면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호소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혼자 떨고 있을지 모를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그는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소란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묻자 울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그녀 옆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 젊은 엄마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렸지 뭐예요. 방금 전까지 저기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는데 잠깐 전화 받는 사이에 애가 없어졌대요.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어디 있니? 여자는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박 노인은 여자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십시오. 아이 이름이 민수라고 했죠? 몇 살이고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언제쯤이고 아이가 평소에 어디로 가길 좋아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질문에 여자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더듬거리며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젊은 순경이나 왔을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죠. 다 5살이고요. 노란색 병아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어요. 신발은 파란색 운동화. 방금 정말 5분도 안 됐어요. 전화 받는 사이에 흑 평소에는 저쪽 골목길로 가는 걸 좋아했어요.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서. 여자의 말을 듣는 동안 박 노인의 머리는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 아이의 보폭과 행동 반경, 어두운 밤에 아이가 느낄 공포심,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단서, 마지막 목격 시간과 장소 현역 시절 수없이 단련했던 정보 분석 능력이 자연스럽게 발휘되었죠. 알겠습니다. 다들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 노인은 짧게 말하고는 여자가 가리킨 골목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망설임이 없었죠.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 노인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박 노인은 골목길로 들어서자마자 몸을 낮췄어요.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은 이제 밤의 장막 속에서도 희미한 사물들을 구분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반짝이는 물건, 숨기 좋은 구석진 곳,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요소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죠. 그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가벼웠고 그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과거의 골드핑거가 다시 깨어난 듯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파괴나 침투가 아닌 생명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죠. 그는 골목길 바닥에 찍힌 희미한 발자국들을 발견했어요. 어른들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작은 운동화 자국. 그는 발자국의 방향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골목길은 점점 더 좁고 어두워졌죠. 중간중간 버려진 상자 더미나 쓰레기통 뒤편까지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때 그의 귀에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 같기도 한 아주 작은 소리였죠. 소리가 나는 방향은 골목길 끝자락에 방치된 낡은 창고 쪽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숨을 죽이고 창고로 다가갔어요. 창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죠. 그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창고 구석, 낡은 폐타이어, 더미 뒤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아이의 뒷모습을. 아이는 어둠 속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끌어안은 채 겁에 질려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노란색 병아리 티셔츠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보였죠. 민수야. 박 노인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이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두려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죠. 박 노인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위협적이지 않게 최대한 몸을 낮추고 눈을 맞추려 노력했죠. 괜찮다.
아저씨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마가 너 많이 찾고 계셔. 같이 엄마한테 갈까? 박 노인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는 경계심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노인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그 작은 온기가 박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공원 입구로 돌아왔어요. 그가 아이와 함께 나타나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특히 아이 엄마는 박 노인에게 달려와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했죠. 민수야, 내 아들,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엄마 무서웠어.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격적인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박 노인은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어요. 아이를 찾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가슴 한구석이 다시 시큰해져 왔습니다. 저렇게 애타게 찾고 찾으면 기뻐하는 것이 가족인데 자신은 그런 평범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했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박 노인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박 노인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럼 이만. 박 노인은 짧게 대답하고는 더 이상의 감사 인사를 받을 새도 없이 몸을 돌렸어요. 그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의구심 대신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죠. 박 노인은 다시 금은방으로 돌아와 뒷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최 씨 할머니가 주고 간 식어버린 쌍화차 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는 병을 따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오늘 밤 그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조금 전 아이의 손에서 느꼈던 작은 온기 때문인지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작은 보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로 몇 주가 흘렀습니다. 김포의 골목길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게 자리 잡았죠. 대박 금은방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를 바라보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에 따스함이 더해졌다는 점이었어요. 건달 사건과 아이를 찾아준 일이 아름아름 퍼지면서 그는 더 이상 그냥 무뚝뚝한 금은방 할아버지가 아니었답니다. 물론 박 노인 스스로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과묵했고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잘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깊은 슬픔이나 경계심이 서려 있기보다는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어요. 쪽방 벽에 걸린 낡은 흑백 사진 속 동료들을 볼 때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제는 그 아픔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그는 현재를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으니까요. 골드핑거라는 이름은 그의 일부이지만 더 이상 그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박 금은방 주인 박철수로서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세공 작업에 더욱 열중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단순히 과거를 잊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의 손끝에서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기쁨이자 보람이 되었죠. 그의 손에서 섬세하게 빛을 발하는 금붙이처럼 그의 남은 삶도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옆집 최 씨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 엄마는 아들과 함께 찾아와 밝게 인사를 건네곤 했어요. 박 노인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리곤 했답니다. 그는 더 이상 완벽히 혼자가 아니었죠. 이 작은 골목길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들과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였어요. 박 노인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골목길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금 아주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요. 화려하거나 거창하지는 않지만 잔잔하고 깊은 그런 평온한 행복이요. 그렇게 박 노인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